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누다심의 심리학 아카데미에서 그 전공 영어 번역 스터디를 맡게 된 니어스라고 해요.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그 대학원을 처음 가서 연구방법론 수업을 들었는데 그 연구방법론 수업 방식이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이 다 모이면 조별로 4-5명씩 짝을 지어주고 아티클을 나눠주고 그거를 15분 안에 번역을 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한 다음에 5분씩 발표를 하는 이런 식으로 수업이 좀 진행이 됐었어요. 저는 이제 교육학과 안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하고 있어서 다양한 이제 그 전공에 있는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중에 아주 특이하게 보통은 이제 교육학과 안에 있는 교육행정, 교육정책 이런 학생들이 듣게 되는데 아주 특이하게 그 수업은 국어교육학과 학생이 그 실증 논문을 가지고 졸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수업을 같이 듣게 돼서 첫 수업부터 그런 그 수업에 참여를 해서 논문 번역을 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가 나오자마자 자기는 이런 수업 방식에 굉장히 놀랐다. 우리는 가면 교수님들이 나이 많으신 교수님들이 그냥 자기 하실 얘기를 쭉 하시다가 수업이 끝나는 방식인데 이렇게 대뜸 오자마자 영어 지문을 주고 번역하라 그래서 놀랐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국어교육학과에서는 이제 번역을 따로 공부하기도 하는데 국어교육학과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대요. 번역은 또 다른 창조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자기가 맡았던 아티클을 발표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때 제가 번역 강의를 시작한 지 한 1년 차가 됐을 때였는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내가 생각했던 번역에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을 너무 한마디로 잘 표현한 표현이다. 그렇지. 번역은 있는 그대로 단어를 옮기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 번역자라는 창조자라는 또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번역은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제목을 항상 번역은 또 다른 창조다. 또 다른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제목을 하고 번역 강의를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살펴볼 것은 이제 언어에는 이제 언어를 분석하는 단위가 있는데 크게는 이제 형태론과 의미론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형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많이들 배우죠. 어간, 어미, 영어 문법으로 따지자면 품사 이런 것들을 관해서 문장을 분석하는 단위를 이제 형태론에 의해서 문장을 분석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문장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어떤 이야기를 저자가 전달하고 싶은가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의미론의 의미예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이것에 관해서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과연 그 형태에 과연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주어진 형태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아니면 저자가 어떤 뜻을 전달하고 싶은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저도 처음에는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랬다가 결론을 내린 것은 형태보다는 의미가 중요하구나 라는 결론을 좀 내리게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우리가 같이 좀 공부해 보기 위해서 스마트폰 다들 있으시죠? 자, 스마트폰 한번 다들 꺼내 보세요. 거기에서 영어사전 아니면 영어사전 있으신 분들은 영어사전을 찾아보셔도 되고요. get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get. 네, 어떤 뜻이 있나요? get에는? 얻다, 받다, 그렇죠? 획득하다. 병에 걸리다. 이르다. 그죠? 타다.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언뜻 그 의미들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보면, 공통성을 찾을 수 있기는 해요. 행위 자체의 공통성을 찾을 수 있긴 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상황에서 쓰는 언어는 아니에요. 그쵸? 그렇다면 왜 영어사전에서는 그런 많은 뜻을 실어놨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영어사전에서는 가장 좋은 단어를 하나 그냥 딱 써놓으면 되지 왜 그렇게 많은 뜻을 써놨을까? 1대1 대응이 응? 1대1 대응이 아니라서? 그렇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 달라서. 제가 다른 말로 좀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쓰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그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get이라는 표현을 우리말로 바꿀 때 가장 좋은 유일무이한 단어는 없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가장 좋은 단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get이라는 단어 자체가 타다더라, 아니면 get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따더라, 이렇게 1대1 대응으로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뜻을 사전에 실어 놓은 거죠. 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거 상상을 한번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인류의 표정이 문화 보편적인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심리학자가 돼서 연구를 좀 하고 싶다, 라는 포부를 가지고 이제 연구 설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 이제 연구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현대 사회에서는 문화 교류가 너무나 많아서 그 영향을 많이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으니까 현대 문명과는 전혀 동떨어진 문화에 가서 그 문화권에 가서 사람들의 표정을 연구하면 이것이 문화 보편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다라고 문화심리학자가 설계를 한번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때 그러면 전혀 그 인류의 문명이 닿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부족에 가서 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서 뭐부터 하시겠어요? 연구를 하려면 의사소통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부터 하시겠어요? 손짓발짓. 그죠? 손짓발짓. 근데 그 전에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손짓발짓을 하다가는 위험해질 수도 있어. 그쵸? 그게 어떤 뜻으로 상대편에게 받아들일지 모르니까. 그죠? 그쵸? 일단은 살펴봐야 돼요. 눈치를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면 나를 우호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 어떤 말을 해야 이 사람들이 나와 이야기를 터줄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눈치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언어는 사실은 수학 공식 풀듯이 가장 좋은 법칙에 의해서 그 법칙에 따르면 무조건 해석이 되더라가 아니라 일단은 관찰을 먼저 해본 거예요. 우리나라 사전을 처음 만든 것은 이제 이제 조선 후기에, 조선 말기에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사전을 만들게 됐는데요. 선교사들이 와서 처음에는 뭐 했겠어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려면 이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거잖아요, 우리말로. 그러기 위해서 뭘 했겠어요? 처음에는 눈치를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지? 뭐라고 얘기하고 다니지? 이렇게 눈치를 본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탁 만났어. 그러더니 안녕, 그러고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우리 나중에 밥이라도 한번 먹자, 이렇게 하고 헤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용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문맥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밥 먹자고 약속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그때 만나서 정말 마음이 통하면 그때서야 우리 밥을 한번, 약속을 한번 잡아보자, 이런 의미죠. 그죠? 꼭 우리가 밥을 먹자, 야 너무나 반가워서 우리 밥 한번 지금 꼭 먹자,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쵸? 이런 식으로 사실 쓰이는 언어와, 그러니까 그것을 영어로 좀 바꿔보면 사실은 see you later, 그죠? 이런 표현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see you later와 밥 한번 먹자가 형식적으로는 똑같은 의미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장 유사한 것을 찾다 보니까 그것과 비슷한 것이 see you later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언어와 언어 사이의 관계에는 필연이 없어요. 법칙이 없고. 무엇이 있느냐? 우연과 우연 사이의 만남인데, 그 우연과 우연 사이에서 가장 유사한 것들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선 단어의 뜻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인 것에서도 나타나요. 자, 보세요. He is a doctor. He gets headache.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이 있는데요. 참고로 저는 영어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발음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좀 발음을 할 땐 창피한데 웃지 말아주세요. He is a doctor. He gets headache. 이런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문법적으로는 이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좀 기억이 나세요? 중학교 때 우리가 많이 배우는 건데, 이거는 몇 형식 문장이라고 하죠? He is a doctor. 2형식. 그쵸? He gets headache. 이건 몇 형식 문장이라고 하죠? 3형식 문장이라고 우리가 배워요. 그쵸?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형식만 놓고 보자면 명사와, 그죠? 동사, 명사. 명사와 동사, 명사. 형식만 놓고 보자면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사실은 이 닥터가 가지는 의미 때문에 동사의 의미가 분화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닥터라는 의미가 우리 너무나 지겹도록 외우잖아요. 동일인 동의물 지위 자격 이런 거.
외워보지 않으셨어요? 중학교 때? 그것이 오면 이것은 이 형식이다. 그쵸? 여기에 he를 나타내는 직업이나, 그죠? 뭐 어떤 다른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동일인, 동일물, 지위나 자격이 오면 그때는 우리는 이것을 이 형식으로 분류하더라. 그러니까 이 형식과 3형식을 분류하는 기준은 사실은 의미에서 나타난 거예요. 형식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문법에서도 사실은 형식과 의미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자, he asked me a question과 he asked a question of me. 이것을 우리가 중학교 때 이 3형식 문장, 4형식 문장을 3형식 문장으로 바꾸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죠? 그렇게 영어 선생님들이 이걸 많이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생소해서. 맞아요. 생소해서요. 무슨 뜻이냐면, he asked me a question.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이런 거겠죠? 걔가 나한테 질문했어. 이런 표현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말로 바꾸면 달라지나요? 그쵸? 걔가 나한테 질문했어. 근데 순서를 바꾸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바꿀 수 있는 말이 표현이 없어요. 그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어에서는 우리말에서는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영어에서는 형식을 두 가지로 사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인데 얘네는 그걸 똑같은 표현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영어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고. 익숙하지 않고 우리한테는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문법적으로 가장 동일한 우리 표현이 있다면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성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얘네는 아주 우연히도 그런 우리말에서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 표현을 두 가지 다로 표현할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런 말을 우리말로 옮기려면 이거에 있는 번역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옮기려고 하면 안 된다. 그쵸? 우리말로 이런 것들이 어떤 뜻을 가장 잘 전달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좋은 번역이란 뭐냐? 우선은 언어와 언어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뿐이다. 그러면 그 우연과 우연 사이를 무엇이 연결해 주느냐? 관찰과 표현이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찰과 표현을 누가 하느냐? 번역자가 한다는 거예요. 번역자가 쓰여진 글을 관찰하고 그 글에서 가장 좋은 표현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전이 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수학 공식 계산하듯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근데 보통 번역 작업에서 이것들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냥 사전에 있는 단어를 있는 그대로 갖다 쓰려고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좋은 번역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언어와 언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번역은 바꾸기가 아닌 사실은 전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면 가장 영어 표현으로 되어 있는 표현을 이해했다면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우리말로 바꾸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형태의 유사성보다는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정확한 의미를 우리말로 바꾸는 것에 초점을 먼저 맞춰야 한다. 근데 이것들을 보통 하지 않고 단순히는 창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품사 그대로, 단어 그대로, 개수 그대로, 사전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만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이 우연적인 차이를, 우연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번역자의 재량과 창의성이 들어가야 한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의미를 좀 이해하는 게 먼저 중요해요. 그죠? 의미를 알아야 전달을 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우리는 심리학 논문을 번역할 거죠. 심리학 서적들을 번역할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심리학 내용을 알아야 해요. 그죠? 사실은 심리학 내용을 모르고 번역을 하겠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심리학에 대해서 내가 빠삭하게 안 후에야 번역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 시간상 심리학을 모두 다 알고 번역에 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하시되 적어도 우리는 심리학 개론에 있는 내용들은 달달달달 외운 상태에서나 번역이 자유자재로 될 수 있다. 선생님 저 번역이 안 돼요. 이렇게 찾아왔는데 결국에는 심리학 내용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 내용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맥락이 이해돼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가셔서 번역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심리학을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항상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의미의 전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렇다면 의미의 전달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의미를 전달하더라도 영어와 우리말의 최소한의 차이가 무엇이어서 그것을 빨리 캐치를 해서 전달하려면 최소한의 차이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와 우리말 사이에 최소한의 차이를 저희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시겠어요? 자, I like you. 난 네가 좋아. 난 네가 좋아. 난 네가 좋아. 또 좋아. 좋아. 누가 좋아? 누가 좋아? 또 어쩌? 나는 너를 좋아해. 난 네가 좋아. 그죠? 뭐 좋아.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요. 뭐 네가 좋아도 가능하죠. 그죠? 제가 두 가지로 한번 번역을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는 난 너를 좋아해. 그죠? 두 번째는 나는 내가 좋아.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의미상 짧은 문장이기 때문에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해요. 하지만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보세요. 여기서 이 나는 너를 좋아해. 이것이 가장 영어식 표현이에요. 하지만 나는 내가 좋아. 읽기에도 굉장히 자연스럽죠. 이것은 우리말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실은 이 너를과 내가의 문법적인 위치상의 차이가 있어요. 볼게요. 여기서의 너를은 문법적으로 목적어예요. 그죠? 문법적으로 목적어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내가를 우리말 문법적으로는 목적어가 아니에요. 우리말 문법에서는 이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나는도 주어지만 내가도 우리말 문법에서는 주어에 속해요. 그렇다면 이게 뭐야? 주어가 두 개의 문장이냐? 우리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거는 목적어고 이거는 주어라면 이거의 주어의 동사는 무엇이냐? 여기에 동사는 이 동사의 주어는 나는인데 그렇다면 과연 뭐 이 조화의 동사 주어는 내가냐 나는이냐 이런 식으로 많이 헷갈릴 수가 있죠. 그죠? 근데 하지만 이 조화의 주어는 두 가지가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 나는 너를 좋아해서의 번역은 좋아해 동사가 좋아해지만 여기서는 우리말 문법에서는 동사란 표현이 있지가 않아요. 서술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내가 좋아라는. 자, 좋아라는 표현의 주어가 사실은 내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라는 주어와 서술어가 붙어서 또 다른 서술절이 되는 거죠. 여기서 영어와 우리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나타나요. 무엇이냐? 영어는 동사 자체를 수식하거나 늘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말은 서술어 표현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서술어를 절로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동사는 동사 하나로만 존재해야 해요. 그리고 너를도 반드시 목적어로만 번역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말은 이 너를을 내가라는 서술절 안에 있는 주어로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영어는 명사는 명사 표현 그대로 써야 해요. 하지만 우리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말은 서술어를 좋아하는 문법 구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가 표를 통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볼 텐데요. 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영어와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뭐 여기는 동사라고 되어 있는데 서술어를 좋아하는 문화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영어는 명사를 좋아하는 문화권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자, 번역을 하실 거면 이제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실 거죠. 영어는 명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명사 표현이 많아요. 그죠? 한국어는 서술어나 동사 표현을 좋아하기 때문에 서술어나 동사가 중요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명사를 어떻게 동사로, 명사를 어떻게 서술어로 바꿀 것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명사로 표현되어 있는 것도 어떻게 서술어로 바꿀 것인가. 아까 보세요. 여기서 내가라는, 너를이라는 명사를 사실은 서술어로 바꾼 거예요. 내가 좋아라는 서술절로 만들어서 사실은 동사화한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명사를 동사로 바꿀 것인가. 여기에 사실은 번역의 우리말과 한국어가 아니죠. 영어와 한국어의 가장 큰 핵심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우선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우리가 이제
친구가 이제 집에 놀러 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이제 제가 차를 한 잔 이제 대접했어요. 차를 한 잔 대접하고, 나서 이제 친구가 너무 차를 맛있게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왠지 낌새가 좀 더 먹고 싶어 하는 낌새가 느껴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죠? 더 마실래? 더 줄까? 더 먹을래?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영어에는 어떻게 표현한다는 거야? 멀티? 명사 하나로 사실은 모든 걸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더 마실래를 차?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꼭 서술어를 붙여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술어만 있어도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지만 영어는, 물론 여기서도 드링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런 표현을 더 좋아한다는 거. 이런 표현이 익숙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영어는 명사 위주의 언어고 한국어는 동사 위주의 언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점은 여기서, 영어의 순서는 주어가 먼저 나오고 동사,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가 나와서 목적어를 강조하고, 그죠? 목적어를 강조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목적어를 강조해서 그 뒤에 목적어를 수식할 수 있는 긴 문장을 얼마든지 수식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서술어를 마지막에 갖다 붙여줘서 서술어를 강조하죠. 근데 서술어가 돼버리면 문장은 끝나버려요. 그쵸? 서술어가 강조돼 버리면 문장을 끝나버리죠. 그죠? 더 이상 수식이 불가능한 구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문장 구조를 항상 수식은 서술어 안쪽으로 가져와야 돼서 문장이 만연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 문장을 그대로 번역한다면. 근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말로 바꿔놓게 되면 굉장히 수식 구조가 복잡한, 과연 이 주어와 동사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는 이런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문화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는데요. 동양의 문화권과 서양의 문화권에서 이제 곰, 원숭이, 바나나라는 단어를 주고 유사성이 있는 것끼리 묶어봐라, 이렇게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때 미국에서는, 영어 문화권에서는 곰과 원숭이를 묶었지만 중국,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곰과 원숭이는 명사와 명사 사이에 사실은 유사성, 그죠? 유사성에 근거해서 둘을 묶게 된 거예요. 하지만 원숭이와 바나나는 사실은 명사 그 자체의 유사성은 적죠. 가운데 사실은 행위가 빠져 있어요. 그쵸? 뭐냐?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사고 구조 자체도 서술어 위주의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명사를 중요시하고 한국어에서는 동사나 서술어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명사를 어떻게 동사화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어권에서는 주어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주어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아까 예문에서 나는 내가 좋아를 내가 좋아 이렇게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체를 영어에서는 사물과 사람을 모두 가져갈 수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주로 사람 주어를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사 역시도 타동사와 사역동사가 영어에서는 발달해 있지만 한국에서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발달해 있다.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큰 차이가 사실은 수동태의 발달, 영어권에서는 수동태의 발달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의 수동태 문법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셨어요? 사실 한국에서는 수동태 문법 자체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특징 때문에 영어권에서 수동태가 발달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수동태 문법을 어떻게 한국어로 바꿀 것인가, 여기에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수동태 문법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을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I was surprised at the news. 자, 뭐라고 번역할 수 있나요? 나는 뉴스 때문에 놀랐다. 난 뉴스 때문에 놀랐다. 그쵸? 또 다르게 번역할 수 있으신 분? 나는 그 뉴스를 보고 놀랐다. 다 번역을 잘 하시네요. 응? 나는 그 뉴스에 놀라졌다. 이렇게 번역하실 분은 있으세요. 실제로 시험을 보면. 그쵸? 근데 우리가 실제로 말을 시켜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어떤 충격적인 신문의 뉴스를 보고 다음날 친구를 만났는데, 야, 난 그 뉴스에 정말 놀랐어. 난 그 뉴스에 놀라졌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야, 어제 뉴스 봤더니, 야, 나 깜짝 놀랐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문법적인 방법이 쓰였느냐? 사실은 at the 뉴스라는 명사 그 자체를 사실은 야, 어제 뉴스를 봤더니 이게 서술어로 바꾼 거예요. 그죠? 어제 뉴스를 봤더니 수동태도 더 이상 수동태도 놀라졌어가 아니라 그냥 나는 놀랐어. 이런 식으로 동사 자체만 능동형으로 바꿔도 충분히 자연스러운 우리말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원문을 그대로 살리면 정말 우리말로는 어색한 표현이다, 이것은. 그죠?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수동태는 영어의 이런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많이 발달해 있지만 수동태를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유일무이한 번역문은 없다. 법칙도 없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수동태의 표현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우리말을 계속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해서 다른 표현을 쓰실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우리말로 읽었을 때 어색하지 않게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영어에서는 대명사, 관사, 시제, 복수들이 발달해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존칭이 발달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말 그대로 이것을 우리말로 바꿀 때는 그렇게 많이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의미예요. 시제가 12시제나 있죠? 영어에는. 우리말에 몇 시제가 있는지 아세요? 3개? 아, 나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나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응? 근데 적어도 12시제는 아니죠. 그쵸? 12시제는 아니에요. 그럼 그 12시제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말은 사실은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게 맞는 거예요. 뭐 그걸 표현하려고 뭐 했었어, 썼더랬었어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 그건 우리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걸 표현하려고 어떻게 갖다 붙이다 보니까 우연히 된 거지. 사실 우리말 표현은 없다는 거예요. 없으면 안 쓰는 거죠. 안 써야 우리말로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얽매이시지 마시라. 그리고 동어 반복. 동어 반복 영어권에서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영어권에서는 문장을 잘 쓰는 기준이 동어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알고 있느냐가 그들의 지식 수준이고 그들이 글을 잘 쓰는 기준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말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말을 잘하냐가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그죠? 얼마나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동어 반복에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대명사, 특히 대명사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근데 우리말에서는 대명사가 발달해 있지 않아요. 발달해 있지 않다는 표현은 대명사가 없지는 않아요. 다만 자주 쓰지 않아요. 그쵸?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어제 그를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어제 남자친구 만났더니, 그죠? 또는 어제 누구를 봤더니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그렇게 한 번 썼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어제 승민 씨를 봤더니 이렇게 한 다음에 그를 봤는데 이렇게 또 문장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고유 명사를 계속 쓴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동어 반복을 전혀 어색해하지 않는 문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명사가 있어도 여러분들은 그 대명사를 개의치 않고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 서술해서 쓰셔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런 법칙들이 과연 실제 문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예문을 통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이제 수동태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수동태 문장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 Participants were told that. 사실은 여기서 제가 초점을 좀 맞추고 싶은 건 were told 대신데요.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표현이 된 거예요. Told that the researcher was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isposition and well-being. 그러니까 기질과 웰빙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다고,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연구한다고 참가자들이 바꾸기도 어려워요.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말되어졌다? 표현되어졌다? 그죠? 바꾸기도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제가 표현을 한번 해봤냐면 여기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자,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에 대해서 알리는 거예요. 우리 연구는 뭐냐면요. 기질과 웰빙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거예요. 라고 누가 말했겠어요? 연구자가 told 한 거예요. 그쵸? 거기에 목적어가 누구겠어요? participant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연구자가 참가자한테 우리 연구는 기질과 웰빙에 관한 연구예요 라고 알렸다는 거예요. 그쵸? 이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기질과 안녕 간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라고 연구자가 참가자들에게 알렸다. 사실 be told, were told라는 수동태 표현을 뭘로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연구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연구자가 말한 거겠구나. 그죠? 연구자가 참가자한테 알리면 되겠다. 그래서 알렸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기질과 안녕 간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라고 참가자들이 들었다. 그쵸? 주체만 바꿔도 서술어는 자연스럽게 바뀐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were told를 그대로 살리려면 사실은 의미가 굉장히 모호해진다. 하지만 상황을 생각해서 표현할 수 있는, 자동사로 표현할 수 있는 가정집 표현을 찾으면 수동태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보면요. Measures of each construct were administered to, 좀 창피한데요? 147명 undergraduate volunteer twice over 4 weeks. 직역을 한번 해보자면 each construct, 각 구성 개념이 여기서 each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each와 every, 우리 맨날 영어 시험에 그거 구별하는 거 나오죠. 그쵸? 근데 왜 그거 구별하게 하겠어요? 헷갈려서?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헷갈려요. 왜냐면 공통성을 모르거든. 이 every를 그냥 모두라고 알고 있고 each를 각각 개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공통성이 있어요. every와 each는 모두를 다 의미해요. 모두 다, 둘 다 모두를 의미해요. 모두 안에서 개별적인 것들을 살펴볼 때 그냥 each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모두라는 전제하에 개별성이 조금 두드러지면 그때 each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근데 공통성은 모르고 각각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헷갈리지. 근데 이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오히려 굉장히 그것들이 헷갈리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제 조건으로 each라는 이면에는 모두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각각이라고 해석해버리면 사실은 그 의미가 살아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모두라고 번역해 주시는 게 번역문에서 조금 더 자연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 그대로 모든 구성 개념을 다 측정을 한 거예요. 그죠? 모든 구성 개념의 측정치는 were administered. 그죠? 이것은 어떤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할 때 administered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측정치를 작성했다. 작성되어졌다. 측정치가 작성되어졌다. 누구에 의해서? undergraduate volunteer에 의해서. 4주 동안 2번. 이런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자, 능동으로 바꾸는데 자, administered 측정된 거, 측정을 받은 거죠. 그죠? 참가자들이 측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원문을 항상 생각하시면 되세요. 원문에서 undergraduate volunteer들은 측정을 받은 거예요. 구성 개념에 관해서. 그죠? 이런 식으로 수동태에 나와 있는 목적어를 주어로 가져가신 다음에 이 표현을 능동으로만 바꿔버리시면 충분히 수동 표현을 능동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147명의 재학생 참가자를 대상으로 모든 구성 개념을 4주에 걸쳐 2번 측정하였다. 이런 식으로 해본 거죠. 그리고 여기서 measure이라는 사실은 명사죠. 측정치라는 표현인데 측정치라는 이 표현을 사실은 administered라는 서술어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남아있는 그냥 명사 그대로 남겨둔 것이 아니라 이 명사를 서술어함으로써 수동태 표현도 피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근데 조금 더 그냥 원문을 살리자면 모든 구성 개념의 측정치를 참가자들이 작성했다. 이렇게만 돼도 수동 표현은 피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문장이 되는 거죠. 선생님 이해되세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그럼 원칙들을 좀 잡고 한번 가볼게요. 자, 수동태를 우리말로 바꾸는데 수동태는 우리말 능동태로 바꿀 수밖에 없다. 왜냐? 우리 표현에는 수동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동사를 일단 무조건 능동태로 바꿔봐라. 위에서 다시 보면은 자, administered를 그냥 작성되어졌다가 아니라 작성하다로 그냥 바꿔봐라.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셔야 될 거예요. 이것만 하다로 바꾸면 되다만 하다로 바꾸실 수 있어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호응되는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관계를 바꾸시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동사를 능동태로 무조건 바꿔봐라.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주어를 목적어로 가져가게 된다. 그죠? 그런데 이럴 때 동사를 능동태로 바꿨는데 그러려면 생략되어진, 원래 수동태는 주어를 생략하고 수동태를 사용하잖아요. 그 주어를 생략했을 때 주어를 살리지 않고서는 원문의 의미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생략된 주어까지 살려서 번역을 해라. 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에 가셔서는 논문을 번역하시게 되실 거예요. 논문을 많이 번역하시게 되실 텐데, 논문은 사실은 생략된 주어가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은 연구자를 계속 생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연구자라는 표현을 붙여보는 거예요. 연구자가 실시했다. 연구자가 측정했다. 이렇게만 바꿔도 충분히 능동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동사화예요.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자, what is happiness?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 좀 도치가 돼가지고 몰랐는데 이거 도치된 문장이네요. Only recent have scientific answer. 그러니까 과학적인 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떤 것에 대한 답이냐면 these perennial question.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궁금증을 자아내던 것에 대해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앞에 있는 질문에 대해서 과학적인 해답이 최근에서야 나타나기 시작했다. 직역을 하면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봤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 행복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고 무엇이 있어야 행복해질까? 과거부터 끊임없이 질문해 왔지만 최근에서야 과학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했다. 그죠? 어디를 바꾼 거냐? scientific answer. 과학적인 답. 그리고 끝없는 질문이라는 것들을 끝없이 질문해 왔지만 과학적으로 최근에서야 밝혀지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서술어로 풀어서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건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자, 명사로 쓰인 것들을 어떻게 서술어로 바꿀 수 있는가? 그죠? 훨씬 이렇게 서술어로 풀어서 번역하니까 읽기가 쉽죠. 내용은 같더라도. 그죠? 근데 읽기가 쉽다는 것은 읽으면 이해가 바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다고 느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명사로 되어 있는 표현들을 어떻게 동사로 바꿀 것인가, 다른 말로 어떻게 서술어로 바꿀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동사화는 중요해서 한 문장을 더 해볼게요. 직역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두 문장 다. 직역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Controlling for depressive symptom. 그러니까 우울 증상을 통제했을 때라는 거예요. 우울 증상을 통제하는 것이 영향을 통제하더라도 영향이 매우 적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죠? 근데 influence on, 어디에 영향이 적었냐면 사회 불안의 상호작용 효과. 그죠? 근데 이 상호작용 효과는 또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closeness outcome change. 그러니까 친밀감의 결과를 변화시키는 것에 효과가 적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직역을 한번 해보자면. 그리고 밑에 문장은 이런 의미죠. 대상관계 이론의 핵심은 관계이다. 아주 간결하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문장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자, 친밀감에 미치는 사회불안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우울증을 통제하더라도 친밀감과 사회불안 사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런 의미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 미니멀 인플루언스를 주술관계로 이해한 거예요. 영향이 적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제하는 것이 이 사회불안 상호작용과 친밀감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게 목적어고, 그죠? 목적어를 수식하는 형용사지만 이런 것들을 주술관계로 이해해서 사실은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죠? 핵심은 뭐다? 사실은 동사화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죠? 형용사를 동사화한 거예요. 목적어를 수식하는 형용사를. 그죠? 그리고 밑에 문장은 대상관계는 관계가 핵심이다. 물론 이 문장은 그냥 간결하게 이렇게 번역해도 전혀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대상관계 이론의 핵심은 관계이다. 이렇게 해도
의미가 전달이 되지만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상관계는 관계가 핵심이다. 그리고 또 바꿔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관계를 중요시한다. 그쵸? 둘 다 어떤 것을 서술어로 가져갔냐? 메인 문장의 서술어는 사실은 is지만, 그죠? 저는 core를 서술어로 가져간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명사로 표현되어 있는 핵심이다라는 명사를 서술어로, 이다를 붙여서 서술어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이론이라는 것을 사람 주어로 바꾸게 되면 충분히 core를 자연스러운 서술어로 바꿀 수도 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핵심은 뭐다? 어떻게 명사를 동사화하는가가 핵심이다. 명사를 명사라고 보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명사를 보시면, 동사로 바꿀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원칙을 좀 잡고 갈게요. 자, 명사를 동사로 하는데, 그러면 딸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명사가 영어 표현에서 많다면 당연히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표현이 영어에서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말은 명사보다는 동사를 좋아한다면 우리말에는 형용사보다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많이 발달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어의 명사를 어떻게 우리말 서술어로, 그죠? 영어의 형용사를 어떻게 우리말 부사로 바꾸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창의성을 발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 주어를 살려라. 사람 주어.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여기서 이론가들은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요하다는 표현이 서술어로 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주술관계를 찾아라. 아무리 명사가 나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명사들 사이에서, 아까 보세요. 여기서 보자면, 여기서 우리는 중국 사람들은 어떻다? 원숭이와 바나나를 분류하더라. 사실은 중간에 사고 과정이 빠져 있는 거예요.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다라는 서술어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도 앞으로 명사와 명사가 나열되어 있더라도 이것을 연결하실 수 있는 서술어를 충분히 찾아내실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술관계로 항상 고민해 보셔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동사화의 또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요. 이제 제가 제목은 주어의 부사와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요. 좀 세세한 방법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좀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이어서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제가 이제 좀 준비를 좀 해봤어요. 자,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연구는 증명했다는 거죠. 연구가 증명해줬다는 거예요. 뭘 증명해줬냐면 개인이 프리익시스트,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신념. 근데 그것이 무엇에 관한 신념이냐면 세컨드 인디비주얼, 어떤 나 이외에는 다른 사람, 나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전부터 존재했던 신념이 행동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누구의 행동을 유발하느냐? 타인의 행동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자기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that is consistent with the initial belief. 뭐냐? 근데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 처음에 가지고 있던 신념과 일치하는 행동이다. 근데 여기서 initial belief는 어떤 의미예요? 사실은 여기서 가지고 있는 pre-existing belief를 또 다른 말로 바꾼 거죠. 동어 반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느냐? 자,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자,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자, 어디까지 번역하신지 보이세요? That one individual's pre-existing belief about a second individual. 사실은 여기서는 메인 주어가 pre-existing belief라는 명사 하나죠. 그죠? 근데 저는 이것들을 명사를 사실은 수식하는 다른 부수적인 내용들인데 그것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 거예요. 서술어로 끝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뒤에 것들을 번역하려고 보자면 메인 주어가 사라졌어요. 그쵸? 그러면 뒤에 문장을 어떻게 번역할까? 자, 이렇게 하세요. 메인 문장의 주어를 문장으로 만들면 이 뒤에 문장의 주어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사라져도 번역했을 때 어색하지 않다면 그냥 하셔도 돼요. 왜? 우리말은 주어를 생략해도 어색하지 않은 문화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너무 어색하다라고 한다면 이 표현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단어를 그냥 갖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신념이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타인이 그 신념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한다는 연구가 있다. 저는 생략했어요. 이 내용을 생략하더라도 충분히 서술관계가 성립을 하죠. 그죠? 그래서 생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번 해본 거죠.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주어가 너무 길다면, 명사가 수식되어 있는 주어가 너무 길다면 그 안에서 주술관계를 찾아서 문장을 하나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부사화예요. 부사화된 거죠. 뭐뭐 할 때, 뭐뭐이면, 뭐뭐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부사로 만들어라. 부사 문장으로. 그랬을 때 뒷문장을 번역하려고 봤더니 메인 문장의 주어가 사라졌는데 사라지고도 번역이 가능하면 그냥 번역을 하는 것이다. 근데 만일에 그것들이 메인 문장의 주어가 꼭 필요하다면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를 찾아서 쓴 다음에 뒷문장을 번역해라. 그러면 훨씬 읽는 사람이 이해가 빠르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We have argued that emotional and motivational importance of significant other representation. 사실은 주어가 여기까지예요. 여기서부터. 그죠? 매우 길죠? 그죠? 메인을 좀 찾아보자면 importance예요. 그죠? 중요성. 그죠? 이 중요성이 무엇을 어떻게 하더라. 사실은 메인 문장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앞에 문장이 이 중요성을 수식하려면 그냥 직역을 좀 하려면 이 중요성을 수식하려고 중요한 타자의 표상에 관한 중요성, 그리고 그것이 동기적으로나 정서적으로의 중요성, 이런 식으로 계속 임포턴스를 수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직역을 좀 끝까지 해드릴게요. 그런 중요성이 이 them은 significant other representation을 받은 건데요. 그 중요타자 표상으로 하여금 정서적으로 풍족하게 만든다. 직역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서가, 전이 상황에서 일어나는 정서가 중요한 타자를 평가했던 것과 똑같은 일치하도록 그런 정서가 나타난다. 직역을 하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바꿔본 거예요. 자, 필자의 주장은 이렇다. 중요한 타자가 동기나 정서면에서 중요했다면,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메인 주어를, 사실은 명사 하나를 서술어 문장으로 바꾼 거죠. 중요했다면 그 표상에는 정서가 담긴다. 여기서도 보세요. emotionally laden을 정서적으로 풍부하다는 표현이에요. 정서적으로 표상이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뭐 이해를 하자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너무나 추상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바꿔보려고 품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쵸? 저는 이 정서적으로 라는 부사를 그냥 정서가 명사, 주어로 바꾼 거죠. 그죠? 레이든을 담긴다. 이런 식으로 바꿔본 거예요. 품사도 고려하지 않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필자의 주장은 이렇다. 중요한 타자가 동기나 정서면에서 중요했다면 그 표상에는 정서가 담긴다. 그리고 전이가 일어났을 때 여기서도 그런 방법이 똑같이 쓰인 거예요. 전이가 일어났을 때 in transference죠. 근데 여기서 in이라는 전치사가 보여요. 자, 보세요. 영어에서는 명사가 발달해 있어요. 그럼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는 문법이 발달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하나는 형용사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문법은 형용사 문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발달해 있는 게 전치사예요. 명사와 명사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데 명사와 명사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다른 말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 서술어. 그죠? 그래서 트랜스퍼런스 어펙트 사이에 in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서술어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 전이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바꾼 거예요. 전이가 일어났을 때 중요한 타자에게 느꼈던 정서를 이제 정서가 나오는 거죠. 정서를 똑같이 재현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음. 자, 그럼 원칙을 좀 잡고 가죠. 자, 주어를 이제 서술어로 바꾸는, 부사화해서 서술어로 바꾸는 건데요. 우선은 추상명사에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추상명사에는, 오타네요. 여기 n은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추상명사에는 동사의 뜻을, 잠시만요. 제가, 부연을 좀 할게요. 추상명사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들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그 안에는 분명히 행위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추상명사 안에는. 말 그대로 동사의 뜻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상명사가 보인다면 그 추상명사 안에 있는
동사의 뜻을 살려서 새로운 문장으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죠?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emotionally motivational importance 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을 정서적으로 동기적으로 중요했다면 이런 식으로 서술어로 바꿔본 거죠. 이런 식으로 추상명사나 추상적인 표현에는 동사의 뜻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동사의 뜻을 살려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그때 주어가 없어졌다면 대명사로 대신 바꿔놔. 그죠? 주어를 생략해도 문장이 어색하지 않다면 생략한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그죠? 그래도 안 된다면 목적어 자리에 주술관계가 있다면 새로운 문장으로 주술관계를 살려라. 아까 이제 앞에 문장에서 했던 것 중에 minimal influence 같은 경우가 그런 문장이겠죠. 그죠? minimal influence 같은 경우가 이제 목적어 자리에서 주술관계를 찾아서 이제 새로운 문장을 연결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 많이들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관계사. 영어에서 많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문법이죠.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문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문장을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가. 자, 아까도 제가 우리나라 문장 구조와 영어의 문장 구조를 설명을 드렸어요. 영어는 명사로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영어 수식이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말은 서술어로 끝난다.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려면 문장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렇게 되면 메인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멀어진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의미가 모호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문법적인 구조에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핵심은 사실은 끊어서 하는 거예요. 끊어서. 근데 끊어서 하는데 독해를 할 때는 이 끊어서 하는 게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냥 끊어서 그냥 이해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장을 만들어서 끊을 때는 문장을 반드시 서술어로 마지막에 끝내주셔야 돼요. 그쵸? 서술어가 없는데도 서술어를 쓰셔서 문장을 끊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말 구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직역을 한번 해보자면 Compassionate Mind Training. 그냥 CMT라고 얘기할게요. CMT는 may be useful addition for some patients. 굉장히 유용하다. 어떤 환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하다. 근데 그 환자들은 어떤 환자들이냐? with chronic difficulty. 그러니까 만성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자들에게는 CMT가 매우 유용하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특히 those from traumatic background. 트라우마틱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자들에게는 어려움 중에서도 특히 트라우마틱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더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환자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그죠? 스스로를 달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직역을 하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실은 especially those from 여기서부터 또 한 문장이 앞에 patient를 수식하고 있고요. 그죠? 또 who가 patient를 또 수식하고 있죠. 이것을 다 끊어서 번역한 거예요. 만성적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CMT는 유용하다. 특히 심리적 외상과 관련해서는 더욱 유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환자들은 자기 진정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에 대해 따뜻함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아무리 길어지더라도 얘네는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려고 문장을 만연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 그렇다면 서술어를 어떻게 해서든 찾든 만들어내든 문장을 끊어내셔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한다면 긴 문장도 충분히 간결하게 쓰여 있어서 이해가 충분히 빠르게 될 수 있도록 읽히도록 번역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앞으로 번역 연습을 하시면 네. 앞으로 번역이 많이 느실 거예요.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